사업을 할 때 알아야 할 것들 1. 사업을 할 때 가져야 할 자세는 상당 부분이 장사를 할 때의 자세와 공통되지만 무엇보다도 기억하여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다. 첫째, 폼 잡으려고 하지 말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자고 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그럴듯한 사무실을 꿈꾸면서 사장실이라고 써붙인 별도의 공간도 갖기 원한다. 나의 강력한 조언. 절대로 폼 잡는 짓 하지 말라. 사무실은 일하는 곳이다. 쾌적하고 여유로운 공간에서 일하면 좋겠지만 사업 초기에 그럴 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손님도 올 텐데 그래도 좀 꾸며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런 짓은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사업 방식일 뿐이다. 수십억, 수백억 자본이 있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나는 안다. 벤처 바람이 불면서 테헤란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업체들 중 상당수가 월 임대료로만 수천만 원씩 납부하다가 결국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어느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1년에 300개 이상의 기업을 방문하고 그 전망을 판단하여 투자한다는 일본 최고의 펀드 매니저 후지노는 2000년 2월 주간 문춘에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높이 1m 이상의 관상식물, 니스칠한 나무 그루터기, 동물 박제, 고급 술, 유명 화가의 그림, 골프채, 우승 트로피, 저명인과 찍은 스냅 사진 같은 것들 중 4가지 이상이 사장실에 있으면 볼장 다 본 회사에 물어 투자를 삼가라. 또 사장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금빛 찬란한 호화시계를 차고 있어도 주의가 필요하다. 사장이 저명인과 친하다고 은근히 내비치거나 자랑하는 회사. 업적 부진을 경기나 정부 탓으로 돌리는 회사. 화장실이 더러운 회사. 지나치게 예쁜 안내원이 있는 회사. 요정에서 손님 접대하려는 회사 등은 투자해봐야 별 볼일 없거나 망하기 십상이다. 나 역시 후진호가 갖고 있는 판단 기준과 비슷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 사장이 골프에 미쳐 있거나 제조업체 사장의 사무실이 호사스럽다거나 한다면 일단은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된다. 나의 경험담. 임대료가 싼 곳을 찾다 보니 옆 건물과의 거리가 1m도 안 되기 때문에 햇볕이 전혀 안 들어 지하실이나 다름없는 곳을 빌려 사용했던 적이 있다. 책상 구입할 돈을 아끼려고 조립식 철제 앵글을 직접 사다가 책상 모양으로 조립하고 그 위에 베니어판을 잘라 책상처럼 만들고 다시 그 위에 흰 비닐을 깔아 놓았다. 내가 만들기 힘든 사무용 가구들은 모두 중고로 구입했는데 나중에 우연히 책상 밑을 보니 부적이 붙어 있는 것들도 있었다. 사무실에서 쓸 스테이플러는 청계천 벼룩시장. 내가 아내와 첫 데이트를 하면서 양은 냄비 동태찌개를 사준 곳이다. 벼룩시장에서 미제 중고를 한 개 1,000원씩에 샀었다. 아, 물론 내가 발표하는 모든 글들이 쓰라린 경험에서 나온 것임을, 즉 내가 한 번은 넘어져 보고 난 뒤 알게 된 사실임을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들은 아니었음을. 독자가 짐작하고 있다면 나 역시 한때는 화려하고 폼나는 사무실에 눈이 멀었던 적이 있었음을 눈치챌 것이다. 30대 초에 시청 옆 서서문 한복판에 있는 폼나는 빌딩에서 거들먹거렸던 적도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돈 벌어서 모두 그 멋진 빌딩을 소유한 회사에게 갖다 바치고 있음을 깨닫고는 즉시 사무실을 옮겼는데 그 규모를 5분의 1 정도로 줄였으니 내가 얼마나 공간을 줄였는지 짐작할 것이다. 어쨌든 내 방에 벽을 투명 유리로 만들고 직원들이 나를 볼 수 있게 한 시절도 10년 이상 된다. 화려한 소파? 그런 건 나는 모른다. 외국계 회사의 경영을 맡기 시작했을 때 구입한 소파조차 중고품이었다. 나는 소파보다는 회의용 탁자를 더 선호한다. 당신도 사업을 구상한다면 그런 자세로 해라. 둘째, 내가 수없이 강조하는 것이지만 준비가 철저하여야 한다. 30년 이상 만남이 없었던 고교 동창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런 경우 대부분은 뭔가 물건을 팔고자 하는 목적이었지만 그는 내게 동창으로서 조언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점심을 함께 하면서 그는 대기업을 서너 곳 다니다가 2년 전쯤 퇴직하였고 곧 캐나다 이민을 가서
오퍼상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캐나다에서 좋은 물건들을 찾아내 한국에 보내면 유통을 맡아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 대화 내용. 회사 다닐 때는 뭐 했었니? 땡땡 회사에서 땡땡 담당이었지? 그런데 오퍼상을 한다고? 그래, 오퍼상이나 해보려고. 영어는 얼마나 하니? 토익이나 토플 본 적 있니? 토익은 학교 다닐 때 본 게 마지막이었는데 형편없지 뭐. 회사 다니면서 영어 공부한 적은 있니? 없지 뭐. 회사 다니면서 학원 같은 곳에 다닌 적 있니? 아니. 회사 다니면서 책은 주로 뭘 읽었니? 역사 소설을 좀 읽었지. 최근 오포상에 대한 공부한 적 있니? 무역 업무 관련 서적을 읽었거나 학원에 다닌 적 있니? 아니, 이제 해야겠지 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는 식사를 중단하고 수저를 팽개치다시피 내려놓았다. 야, 이 씹새끼야. 내 이야기 똑바로 들어라. 나는 너 같은 새끼가 제일 싫다. 얼마나 싫어하냐 하면 이렇게 밥을 같이 먹다가도 지금껏 먹은 것 모두를 내 면상에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싫다. 이 씨팔로마 현재까지 노력이라고는 개뿔도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와서 오퍼상이나 해보려고 한다고? 야, 이 씹새끼야. 오퍼상이나? 오퍼상이 누구네 집 강아지 이름인 줄 아냐?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공부할 게 많은데 무역에 관한 책 한 권 안 본 새끼가 오퍼상이나? 너 미친 새끼 아니야? 영어도 좆도 못하는 게 이민을 가서 오퍼상이나 하려고 한다고? 캐나다 사람들이 영어도 좆도 못하는 내가 뭐가 이쁘다고 너를 파트너로 삼는다는 말이냐? 너를 호구로 알고 그냥 재고품 처리하는데 이용할 테고 그런 쓰레기 더미들을 나보고 팔아달라고? 이 쌍놈의 새끼야. 내가 네 똥꼬나 닦아줄 사람으로 보이냐? 너 같은 새끼는 이민 가서 10년 정도 칠면조 도살장에 다니면서 칠면조 똥집이나 만지고 살아야 정신 차릴 옵니다. 이 쌍놈아. 그런 개딱 같은 정신 자세로 얼마 전까지 회사를 다녔다는 게 정말 신통방통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자, 독자들은 내가 뭘 말하는지 이미 너무나 잘 알 것이다. 언젠가 어느 독자 고시 출신의 공무원이 미국에 가서 세탁소를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준 조언은 지금 당장 우리나라 세탁소에 가서 인부로 일하라는 것이었다. 그게 사업이건 장사건 처음에 가져야 할 자세이기 때문이다. 셋째, 공부는 하되 경영 관련 서적들의 내용을 섣불리 받아들이지는 말아라.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의 많은 수는 사업 이꼬르 경영이라는 등식에 사로잡혀 수많은 유명 경영자들이 저자로 표기된 책들을 읽는다. 실제로 대학이나 대학원의 경영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많은 사례들 역시 유명 기업들과 그 경영자들에 대한 스터디이다. 당신이 사업을 꿈꾸고 있거나 사업을 이미 진행 중이라면 먼저 유명 경영자들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책들의 대다수는 그 경영자들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대필 작가들이 쓴 것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명심하여라. 이런 책 되게 많죠. 네. 이것은 국내 경영자이건 해외 경영자이건 마찬가지이다. 그런 책들은 거의 모두 유명 경영자가 몇 시간 말할 것들 혹은 간단히 기록한 것들을 어떤 전문적인 대필 작가가 그 경영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보충 설명을 취한 듯 그럴듯하게 조합 각색 창작하여 포장한 뒤 출판한 것들이다. 때문에 듣기 좋은 말들은 물론 예쁜 꿈과 이상들이 아주 잘, 때로는 대단히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책들이 실제 상황을 그대로 여과 없이 기록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즉, 그 책들은 사업과 경영에서 어느 한 면만을 단편적으로 보여줄 뿐이지 전체를 보여주지는 않으며 특히나 실전에서 부딪히는 여러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와, 평소에 읽으면서 공감했었던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 너무 좋네요. 내가 20, 30대에 누군가가 내가 그 사실을 귀띔이라도 해주었다면 나는 상당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런 책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책을 읽을 때 그런 책이 눈에 보여요. 베스트셀러 그 서점 매대에 이미 깔려 있어.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글 쓴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야. 워렌 버핏 관련 서적이 대부분 그렇죠. 또 하나 기억하여야 할 사실은 각종 경영학 관련 서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훌륭한 사례들은 있는 그대로 당신이 적용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예를 들어 MS, GE, HP, 소니, 도요타 등등등의 사례들을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당신이 신주단지처럼 신봉하였다가는 큰 코 다친다. 왜냐하면 A라는 업종에서 A라는 회사가 이룩한 성공적 경영 사례라고 하여 같은 업종이기는 하지만 A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회사에서도 그것을 따라 한다거나 또는 B라는 업종에 종사하는 회사에서 적용하고자 한다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대중들, 특히 청년기의 사람들이나 직장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 그래서 툭하면 어떤 회사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성공했다는 것에 사로잡힌다. 기억해라. 그 방법과 정반대되는 방법으로 성공한 경우도 분명 있으니까.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직접 경험해보고 따라해보면 이제 막상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그게 깨닫게 되는 건데, 이렇게 미리 멘토분이 알려주셨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을.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따라해본다고 겪어보다가 이게 아닌가? 이러면서 수정 보완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돌아보니 지금 세이노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식으로 접근했었으면 안 되는 거였다. 네. 넷째, 사람 관리이다. 장사에서 인건비를 줄이려면 당신이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혼자서 별걸 다 하여야 한다고 했다. 사업에서도 그 원칙은 초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장사이건 사업이건 간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언젠가는 직원을 어쩔 수 없이 채용하여야 한다. 물론 직원은 한 명도 없이 외부 인력을 일당제로 고용하여 수년간 사업을 하여온 사장도 내 주변에 있는데 사무실조차 없지만 건설 회사들을 상대로 위생설비 공사를 꾸준히 도급받아 오고 있다. 외부 인력으로만도 1인 기업이죠. 1인 기업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직원은 어떻게 채용하여야 하며 또 월급은 얼마나 주어야 할까? 먼저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여 보자. 당신으로서는 능력 있고 똑똑한 경력 직원을 뽑고 싶겠지만 뒷돈이 많지 않은 한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초라하고 일을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는 작은 회사에 당신 같으면 취직하고 싶겠는가? 사업을 친구나 선배, 후배 등과 함께하면 어떻겠느냐고? 착각하지 마라. 일이란 같이 하여 보기 전까지는 그 능력을 전혀 가늠할 수 없다. 같이 놀러 다니며 술도 마시면서 정을 키워왔고 그러면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정도로 알고 있었기에 함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은 일의 본질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당신의 무지를 보여줄 뿐이다. 너무 중요한 내용. 그래서 가족 단위 사업은 조금 별로 안 좋은 구조일 수 있죠. 가까운 친구나 선후배가 모여 사업을 해 성공하게 되는 경우는 주로 그들 모두가 일단은 이 사회에서 학습 능력이 검증된 경우이다. 즉, 참여자들 모두가 머리가 좋다는 것이 이미 학벌로 입증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함께 해본 경험을 공유한 동료들이 뭉친 경우이다. 군대 동료나 선후배는 어떨까? 잊어버려라. 어쨌든 내가 사업 초기에 취하였었던 원칙은 대강 아무나 뽑는 것이었다. 사업 초기에 하난다. 아무나 뽑아서 어떻게 일을 시키느냐고? 소형 톱니바퀴 제조 분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주켄 공업은 그 인력 관리 방식이 선착순 채용, 명예퇴직 없음, 출퇴근 시간 없음, 학력, 경력 등 채용 기준 없습니다. 서점에 주켄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으므로 경영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보기 바란다. 사업 초기에 내가 언제나 써온 방법은 이러했다. 우선은 내가 북을 치면서 북치는 방법을 어느 정도 배워놓은 뒤 적당한 사람을 뽑아 그 방법을 그대로 가르쳐준다. 그래서 북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나는 장구를 치고 그러다가 내 장구 소리가 궤도에 오르면 장구로 칠 사람을 뽑는다.
내가 나 스스로 전혀 일을 해보지 않은 분야에서 사람을 뽑은 경우는 운전기사였을 뿐이다. 그 정도로 나는 일단은 내가 먼저 해보고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때 사람을 뽑았다는 말이다. 내가 왜 그렇게 하였을까? 다른 사람을 고용할 때 당신이 모르는 것을 대신하여 줄 사람은 인건비가 비싸다. 하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하여 줄 사람의 인건비는 언제나 전자의 경우보다는 싸게 책정된다. 즉, 당신의 지식 부족을 메꿔주는 데 사용되는 인건비는 당신의 시간 부족을 메꿔주는 데 사용되는 인건비보다 언제나 높게 책정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보자. 당신이 격리 업무에 대하여 백지 상태라면 격리 직원을 뽑을 때 당연히 경력자를 뽑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에도 할 일도 많지 않을 것이기에 다른 여러 가지 잡무들도 함께 처리할 것을 당신은 요구할 것이고 봉급도 넉넉하게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곧 그 격리 직원은 불만에 가득 차게 되고 기회만 생기면 사표를 내고자 할 것이지만 당신은 그 직원이 매일 한가하게 놀고 있는 것 같이 보여 아주 못마땅해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일단은 기초적인 격리 지식을 혼자서 공부하고 최소한의 전표 정리 등을 직접 하여 본 뒤 적어도 간단한 장부 정리라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을 갖추었다면 막말로 아무나 채용하여도 가르쳐가면서 일을 시킬 수 있게 되고 그 직원이 하는 일을 손바닥 보듯이 알게 있게 된다. 직원 입장에서의 일을 배워가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보람도 느낄 수 있게 된다. 직원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 관련 업무 지식을 자발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직원을 만났다면 봉급도 처음 약속한 것보다 대폭 올려주고 절대 놓치지 마라. 시키는 일만 하는 어중이 떠중이 2명, 3명보다는 그런 사람 한 명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한 사람 봉급을 100이라고 할 때 150을 주면 된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사업 초기의 직원 고용의 핵심은 반복적인 일을 대신할 사람을 구하라는 것이지 두뇌를 빌릴 사람을 구하려고 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명심해라. 사업이건 장사이건 간에 그 초기 단계에 당신이 모르는 일을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시키려고 하면 그 인건비는 생각보다는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당신은 전혀 판단하기 어려우며 그저 그 사람이 보고하는 말에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을. 죽입니다. 이 원칙은 외주를 할 때도 그대로 통용된다. 예를 들어 보자. 예전에 원목으로 만드는 야외 테크 공사를 외부에 발주하였던 적이 있다. 테크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나 목수들에게 물어보면 평당 40에서 50만 원 선을 달라고 한다. 이런 업체나 전문 목수들에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원목 테크에 대해 아는 바가 있지 않는 한 좀 싸게 안 됩니까? 이게 전부다. 그런데 내가 목재를 사다 주고 목수를 도급제로 고용하면 얼마나 소요될까? 목재? 어떤 목재? 방부목? 어떤 방부목? 무슨 나무로 만든 거? 어떤 식으로 방부 처리된 것? CCA 처리? 그게 뭔데? 어떤 사이즈? 어떤 등급? 테크 판넬은 무슨 나무로? 방키라이? 말라스? 그게 뭔데? 무슨 뭘 써야지? 아연 도금? 전기 도금? 길이는? 연결 금속은? 원목에는 뭘 칠해줘야 한다는 거지? 그게 뭐지? 스테인 종류는? 그나저나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장선 그게 뭐지? 뼈대라고? 얼마 간격으로 그 뼈대를 놓아야지? 그나저나 그 나무들은 어디서 구입하는 건데? 목수는 어디서 구하고? 자, 이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당신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절약될 수 있을까? 절반 정도면 된다. 그런 지식을 흡수하는 원천이 된 인터넷에 감사하라. 아울러 인터넷에서 쓸만한 정보는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음도 알아라. 왜 그럴까? 당신이 모르는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게 되면 상대방의 지식을 돈으로 사는 셈이 되고 당신이 알고 있는 일을 부탁하게 되면 상대방의 시간과 경험적 숙련도만을 구입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업이나 장사 초기에 뒷돈이 별로 없는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단순 대행하여 줄 사람이다. 그래야 인건비가 싸다.
그리고 당신이 먼저 알아야 하므로 당신은 주말에도 놀 시간이 없어진다는 것도 명심해라. 사업 초기에는 설령 제 아무리 뒷돈이 많다 할지라도 정말 유능한 직원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입사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입사 희망자들에게서 회사와 개인의 미래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능한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겠지만 사업 초기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은가. 결국 당신이 모르는 것을 대신해 줄 사람을 뽑는 시점은 사업이 궤도에 오른 단계에서부터이다. 여기서 독자들은 사업 초기 단계와 그 사업이 궤도에 오른 단계, 성장 단계에 따라 사람 관리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내가 사업에 관록이 붙은 후에 알게 된 사실들. 1.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에게 일을 시켜보기 전까지는 전혀 가늠하기 어렵다. 이른바 스펙이라는 것이 제 아무리 화려하여도 일은 엉망으로 하는 직원들이 반드시 있으며 스펙은 별 볼 일 없는데도 일은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2. 불알 두 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모든 여자들보다 일을 더 잘할 것이라고 믿는 웃기는 남자들이 꽤 많지만 그런 남자 10명을 합친 것보다도 탁월한 능력을 갖춘 여자들도 가끔 눈에 띄었다. 어디까지나 나의 개인적 경험이지만 그런 능력 있는 여자들 중에서 남자들이 첫눈에 반하게 될 정도로 외모가 뛰어난 여자는 거의 보지 못했다. 3. 상당히 많은 여자들이 직장에 대하여 낭만적이거나 동화적 혹은 영화적 환상을 갖고 있으며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폼나는 일만 하게 되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도 꽤 된다. 4. 일을 잘하여 승진을 시켰더니 예상외로 쩔쩔매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그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말이다. 5. 친구나 가까운 친척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절대 아니다. 일을 못해도 그 사람에 대해 아무도 당신에게 조언하지 않을 것이고 직원들 대다수는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사장 개인과의 혈연이나 인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6. 큰 조직에서 일했던 간부는 가능한 한 채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들은 입사 후 얼마 뒤 자신을 보조하여 줄 직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할 텐데 그 말은 곧 자기 자신이 사실은 실무를 잘 모른다는 뜻이라고 보면 된다. 7. 직원이 자라난 가정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가 되는 가정 환경은 집안이 콩가루이거나 이혼 가정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넉넉한 가정이나 남부럽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귀하게 자라나 일하는 근성이 없는 경우이다. 8. 해고는 절대 마음대로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표는 아무 때나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다. 이제 월급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사장인 당신이 직원들에게 아주 넉넉한 인건비를 지불하고자 한다면 당신 호주머니가 얇아질 것이다. 반면에 직원 인건비를 엄청 짜게 지불한다면 당신 호주머니가 볼록해질 것이다.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그런데 당신이 사업이나 장사를 하려고 한 목적이 뭔가? 우선은 돈을 좀 벌려고 그런 것 아닌가? 직원들에게 돈을 펑펑 주다 보면 당신 호주머니는 언제 불려진다는 말인가? 반면에 직원들에게서 정말 쥐꼬리만큼만 주게 되면 직원들이 수시로 사표를 낼 것이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 따위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인건비 문제는 이처럼 당신이 갖게 될 이득의 크기와 직결된다. 직원이 10명이고 그들 모두의 월급을 각각 20만 원씩만 더 낮춘다면 200만 원이라는 돈이 1년이면 2,400만 원이라는 돈이 당신 호주머니 속으로 더 굴러 들어오게 되지 않는가. 경영학에서 말하는 인사관리법이라는 것도 사실 별것 아니다. 그럴듯한 미사역으로 장식된 모든 인사관리법의 핵심은 결국 직원들에게 나가는 돈을 최소한도로 하면서도 최대의 이득과 최고의 능률을 얻어내는 데 있다. 그러나 말이다. 사장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직원들의 월급은 계속 쥐어짜기만 한다면 경영자로서는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스크루지 영감이 소설 속에만 나오는 인간상은 아니지 않는가. 지금은 시작 단계이므로 조금만 받아가고 나중에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많이 주겠다고? 이런 이야기는 어떨까? 글쎄다. 주식이라도 나눠주고 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한 내가 볼 때 사람이란 원래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법이므로 사장 호주머니부터 먼저 불리고 싶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장들 치고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다. 특히 대부분의 직원들이 10년 후에 금송아지보다는 지금 당장 남들보다 더 많은 월급과 더 좋은 복지 제도를 원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하지만 사장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월급만한 값어치를 하는 것 같이 않아 보이기 마련이라는 것도 나는 안다. 그래서 내가 내렸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월급을 주는 혹은 결정하는 사람과 월급을 받는 사람 사이에는 영원한 계곡이 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나에게 상당한 갈등을 불러일으켰었다. 가난한 직원들을 도와주고도 싶었지만 나 자신도 나부터 먼저 부자가 되고 싶었으니까. 진짜 갈등이 엄청 컸었던 게 느껴지는데요. 자, 새겨 들어라. 작은 회사의 사장에는 여러 부류가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직원 월급은 겨우겨우 남들 주는 만큼만 주지만 또는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직원들과 정말 허물없이 지내면서 김장도 같이 하고 목욕도 같이 다니며 소주도 자주 마시는 그런 동양적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두 번째 부류는 첫 번째 부류의 사장처럼 행동하진 않지만 직원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입술로만 즐겨하는, 즉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만 골라 하는 사장들이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이다. 성경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으니라는 말이 있다. 마음이 있다면 보물도 가야 한다는 말인데 사장의 보물은 입술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장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있는 돈이다. 세 번째 부류는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최소 한도로만 주고 직원들과의 동양적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전혀 관심이 없거나 직원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즉 철저하게 부속품만으로 생각하는 사장들이다. 넷째 부류는 직원들에게도 넉넉하게 대우를 하면서 직원들과 정을 쌓아가며 동양적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아시아에서는 이런 CEO들이 존경을 받는다. 하지만 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사장이 직원들과의 동양적 인간관계를 유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큰 관심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자, 당신이라면 어떤 사장이 되고 싶은가? 저도 네 번째 같이 좀 성장하고 싶은 언론에서 자주 훌륭한 경영자들로 등장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정작 그 직원들에게서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나는 안다. 내가 경영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회사들이 몇 개 있다. 어느 날 그중 한 공장장이 내게 하급 직원들로 인해 골치가 아프다고 하소연하였다. 그 하급 직원들은 내 표현 방식으로 말한다면 정말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일하는 직원들이었다. 나는 공장장에게 물었다. 자네, 저 직원들에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게 말해봐. 저들도 열심히 하면 자네 위치만큼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돼? 아니지. 저들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못하는 직원들하고 봉급 차이가 별로 없지. 이 사회에서 주는 인건비도 다른 회사들과 대동소이하지. 그렇다고 뭐 특별한 복지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실들을 저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런 마당에 자네가 소리를 지르고 악각거린다고 해서 저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어떻게 기대하는가? 그러나 사람은 돈과 지위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야. 돈과 지위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두 가지를 제공해 주어야 돼. 하나는 인간적 관계야. 동생처럼 형처럼 대하면서 발가벗고 목욕탕에서 등도 밀어주며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해. 술자리도 자주 가져야 하고 자네는 주로 듣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 법이야.
자기 자신이 하나의 부속품이 아니라 인격체라는 것을 느끼도록 배려하라는 말이야.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보람이나 배움을 느끼도록 해야 해. 어려운 과제를 주고 해결하게 한다거나 교육을 하라는 말이야. 그런데 그 교육이 회사에 도움만 되는 일방적인 것이 되면 절대로 안 돼. 개인의 삶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야 해. 그래야 일할 맛이 나게 되는 법이니까. 아우 좋다. 직원 관리도 예술입니다. 네. 이제 사장의 입장에서 직원들과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나는 주변의 경영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중소기업 수준의 제조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아내를 잘 만나야 한다.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다. 인건비를 넉넉히 지급한다면 회사에 남는 게 없고 사장이 먹을 떡이 작다. 그러므로 인건비는 그저 남들 주는 만큼만 주게 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곳으로 옮겨도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애사심도 없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른바 인간적으로 서로 얽히고 설켜야 하는데 결국 사장 아내가 공장에 와서 돼지고기라도 구워주고 사장이 직원들과 목욕도 자주 하고 소주도 마시며 잘 어울려야 하는 법이다. 그렇게 해서 사장 가족과 직원들 가족이 서로 상대방 부엌 숟가락 개수도 알 정도가 되어야 인사관리가 순조로운 법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사장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게 되면 직원들 중 일부는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해서 사장만 잘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 즉, 차 하나를 사더라도 직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어쨌든 여러 직원을 둔 사장이 직원 각각과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한다면 퇴근 후에 직원들과 식사도 자주 하여야 하고 술도 같이 마시며 노래도 불러야 하는 법이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시간은 직원의 수가 수십 명만 되어도 거의 매일 있게 되고 그 결과 사장 개인의 가정생활은 거의 사라져 버린다. 와, 이거 사장 역할이 너무 힘든데요.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데. 즉, 애들이 학교는 잘 다니는지 아내 혹은 남편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등등 전혀 모르게 되어 결국 집은 마치 하숙집같이 그저 잠만 자고 나가는 장소로 전락하게 된다는 말이다. 야, 요 정도 읽으니까 뭐 사업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워라밸도 하지 말라. 무슨 일이든 간에 귀신처럼 해야 된다. 직원에게 일 시키기 전에 내가 그 일을 모두 할 줄 알아야 된다. 가르치면서 해야 된다. 직원 복지도 신경 써야 돼. 술 먹여야 돼. 직원들한테 접대해야 돼. 사실 시스템이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잘하는 게 그게 내 일이 되는 거죠. 빡세네요. 여기서 당신이 왜 사업을 하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맞네요. 이 생각이 지금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돈 좀 벌려고 아닌가? 왜 돈을 벌려고 한다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려고 아닌가? 그런데 직원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가족과의 행복은 언제 추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예, 묻고 싶습니다. 저도. 답을 주십시오, 세이노님. 결국 내가 취한 방침은 일단은 최소한의 인원만 채용하고 그들에게 남들 주는 만큼 이상을 주되 동양적 인간관계는 포기하자는 것이다. 돈을 많이 주고 최소한의 인원만 쓰고 즉 사업 초기에 채용하게 되는 직원의 월급을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이른바 시장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비슷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슷한 규모의 회사에서 주는 월급 수준에 따르라는 말이다. 실제로 이런 방식은 한국에 지사를 세우는 외국 회사들 대부분에서 채택되는데 그들이 참고하는 봉급 결정 자료가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들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된다. 하지만 그것도 횟수를 넘어가게 되자 직원들이 봉급 인상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회사의 이득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즉 매년 사업이 성장하고 이득이 증가된다면 그만큼의 열매를 직원들과 나눠 가질 수 있겠지만
매출이 증가하지 않고 이득도 증가하지 않는다면 봉급 인상은 어렵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산업화 시대의 산업 성장기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기에 세월만 지나도 월급을 올려줄 수 있는 연공서열 방식의 임금 정책이 통할 수 있었으나 그런 기업들이 이미 기반을 잡고 있는 산업화 시대 말기 및 정보화 시대에 내가 혹은 당신이 소규모로 뭔가 벌인 일이 계속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그 수익의 규모가 매년 증가되지 않을 경우 결국 내부적으로 직원들은 그리고 사장도 갈등을 느끼게 된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 두 챕터를 읽어가지고 요거는 좀 짧아서 두 챕터, 세 챕터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너무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궁금한 채로 책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이너의 가르침.